용성 큰 스님은요, 용성 진종 큰 스님이십니다. 용성 진종 스님. 네.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펼쳤던 용성 선사는 1864년 전라북도 장수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이 한학을 공부를 하셨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정수기를 봤습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마정수기가 뭡니까? 마정수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다음 생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는 것을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마정수기를 받고는 그리고는 출가를 결심하게 됐대요. 그래서 남원 덕미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덕미람으로 떠나보니까 그곳, 그 장소와 그곳의 부처님이 꿈속에서 뵀던 그 절과 부처님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못 가죠. 이제 부모님이 또 애지중지한 자식이 출가를 했으니까 와가지고는 강제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1879년에 다시 출가를 하는데 이때는 해일사 극락암으로 출가를 합니다. 화얼 스님을 은사로 그리고 해조 스님을 계사로 해서 수계를 받죠. 1910년에 또다시 어떤 부처님의 수기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두 이제 그 지식인들은 한문을 썼는데 그 한문을 그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 번역과 저술에 큰 뜻을 두게 된 겁니다. 또한 이때 다른 종교가 불교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을 막 썼어요. 근데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탄압받던 시대잖아요, 불교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스님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낮았고 그랬죠.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불교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성 큰 스님께서 그것에 대한 논박하는 내용을 글로 씁니다. 그게 바로 귀원정종이라는 건데 돌아갈 귀자예요. 근원 원자.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바를 정자, 이 바른 종교, 근원으로 돌아가는 바른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래서 귀원정종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1911년에는 그리고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대각사를 세우시는데요. 대각사를 세우고 나서 대중포교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1913년에는 서울 안국동에 선학원을 세우기도 하죠. 이 선학원, 지금은 조계종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용성 큰 스님께서는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선학원을 세우셨습니다. 당시는 불교뿐만 아니라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억눌린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용성 큰 스님께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그 불교 부흥 그리고 민족의 장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대요. 그 한용운 스님이 한참 아래인데도 후배인데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나누셨는데 그러다가 만해 스님과 함께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불교 대표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서명을 하시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다른 민족 대표들과 함께 그 일본 경찰한테 체포돼서 서울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1921년에는 불교계 최초의 근대적 출판사죠. 삼장역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발한 불경 번역 사업을 하시는데 이때 화엄경, 원각경, 금강경, 기실론, 능엄경 등 그 한글 경전 30여 권을 출간을 하면서 역경 사업에 앞장서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중요한 것, 불교계에서 가장 큰 핵심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역경 사업이었는데 근현대판 역경 사업을 추진하신 분이 바로 용성 큰 스님이셨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그 결과로 1962년에는 건국 공로 훈장 복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 용성큰 스님은 나중에 그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좌탈림망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세수는 77세, 그리고 산문에 든 지 61년 만에 그렇게 입적에 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용성큰 스님의 그 간단한 행장이고요.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성큰 스님의 불교 개혁 운동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스님은 일생을 그냥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불교 배척으로 인해서 쇠퇴한 불교를 부흥시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셨어요. 그리고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민족의 시련기 속에서 우리가 이 주체성, 정체성을 잃어갈 때 그때 국민들에게 민족 주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호법 정신의 불교 운동을 쉼없이 하신 분입니다. 1926년 용성 스님께서는 한국 전통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의 엄격한 계율 생활을 촉구하는 그런 건백서라고 하는 것을 써서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일제가 발표한 사찰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비구 스님들이 가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허용된 거예요. 말하자면 조선시대 탄압받던 불교가 점점 일본 불교화 돼간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꾸리면 누가 생겨요? 자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처자를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래서 문란하던 그 시대에 그 불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 건백서라는 것을 제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님은 계율을 잘 지키고, 자, 우리가 스스로 그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농일치를 주장하셨어요. 선농은 뭐냐면 참선하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수행을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화두를 들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 깨어있고 화두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다. 이래가지고 선농일치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님께서는 불교 내부의 것들도 그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나라를 독립시키는데도 애를 많이 쓰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용성큰 스님의 개혁운동을 크게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승단 정화운동이고 둘째는 개법 중흥운동, 이거는 계율을 잘 지키라는 거겠죠. 셋째, 불교 의례개혁운동입니다. 의례개혁운동. 어떻게 잘 갖추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 넷째는 뭐예요? 선농불교운동. 조금 전에 얘기한 선농일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 승단 정화운동과 개법 중흥운동은 그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셋째인 불교 의례개혁운동하고 선농불교운동은 뭡니까? 시대에 맞는 교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죠. 이 4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단 정화운동, 개법 중흥운동, 그리고 불교 의례개혁운동, 4번째 선농불교운동. 이 4가지 개혁운동 모두가 시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황폐화된 조선불교 승단의 자체 개혁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또 일본 불교 영향으로 그 전통적인 이 한국 불교의 면모가 퇴색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근대 불교 시대에는 아주 소수의 수행 납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렇게 가정을 가진 대처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 조선불교의 정체성이 정말 그 위기가 극에 달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불교 승단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스님이 크게 비분간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단을 개혁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스님은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승들, 그러니까 참선을 많이 하시고 뜻을 가진 화두를 드시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921년 11월 선화관을 설립하는 일에도 적극 가담을 하셨죠. 또 스님께서는 1925년 도봉산 망월사에서요 활구 참선 만일결사라는 것을 주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전개를 하셨는데 다만
굉장히 소수의 수행 납자들의 힘으로는 승단을 정화하려는 그 당면의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쭉 이어지는 뭐 그 역사적인 전개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활구참선 만일결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조선 총독부에 제출한 그 건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좀 저 때만 해도 참불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참불가를 많이 만드시고 대각사에서 어린이 포교를 시작해서 풍금까지 들여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3.1운동 때 당시로서는 그 노인이라고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연세가 되셨어요. 이미 56세였거든요. 그리고 조실을 다 거친 뒤였는데도 획기적인 생각,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을 많이 하셨습니다. 포교에 관해서요. 자, 이제부터는 용성대종사와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요, 46살이 되던 해인 1909년까지는 저기 오지 토굴에서 수행하시고 또 각처를 이렇게 다니면서 만행하면서 큰 스님들께 가르침도 받고 또 경전도 독성하고 또 번역 사업도 하고 또 수행자들과 함께 많은 논의도 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승단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중국에도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하게 돼요. 뭐냐? 불교 수행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국권이 상실되는 이 지경에 불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용성 큰 스님은 또 만주 용정에요, 대각교당을 세워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그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두쇠셨다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구두쇠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껴서 모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셨대요. 그리고 비밀 요원이 오면 몰래 이렇게 돈을 쥐어서 보낸 거죠. 용성 큰 스님은 3.1운동으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를 아주 각별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또 교환했고 독립운동 자금도 전달하고요. 해방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때 뭐 황학수, 이시영, 김창숙 등 그 임시정부 요원 30여 명이 이 스님 대각사에 들러서 용성 큰 스님의 영정 앞에서 향을 사르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분들의 대각사 방문이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성문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옮겨드릴까 합니다. 용성문중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1919년 3월 1일 뭡니까? 3.1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이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인이 그 지금 태화관에 모여 있으니까 와서 빨리 잡아가라고. 그때 그 제자를 시켜서 일본 총독부에 전화를 한 분이 바로 용성 스님이라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모두 잡아가라고 그랬대요. 왜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그때 그 민족 대표가 33인이 원래는 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했는데 그 일본 경찰들 때문에 그 순경들 때문에 거기를 못 가고 인근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기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그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그 안에서 낭독하고 그분들끼리 훌륭하긴 하지만 독립운동가들끼리만 모여서 그걸 낭독하고 헤어져 버리면 이게 그 알려지지 않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했대. 나중에는 알지. 그때 당신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 33인이 가지 못하도록 그 태화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태화관 기생들을 시켜가지고 이 독립운동가 33인의 두루마기와 신발을 몰래 감춰놓고 못 가게 한 다음에 제자인, 그러니까 그 용성 큰 스님의 상자에 동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동원 스님을 시켜가지고
내가 여기 태화관 주인인데 하면서 총독부에 신고 전화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성 스님 자신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33인을 모두가 잡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받긴 했지만 대신 어떻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3.1운동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독립운동에 아주 큰 발판이 되었죠. 용성 큰 스님은 이 3.1운동 때 그 무려 15살이나 아래인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불교계 대표로 이 독립선언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잡혀가지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민족 대표들이 긴 그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사실 변절을 한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용운 스님과 함께 용성 큰 스님께서는 끝까지 이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성 큰 스님은 마지막까지 아주 꼿꼿하셨어요. 1940년 4월 1일 초저녁에 스님께서는 대각사 조실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아서 이렇게 내가 내일 떠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흐느끼는 제자들에게 울지 마라, 멸도할 것이니 곡하지 마라, 상복도 입지 마라, 다만 무상대열반 원명상적조 이렇게만 암송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다음날 용성 스님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서 나지막하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행위 떳떳함이 없고 마음법이 다 고요하도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가니 산밭 위에 한가로이 누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좌탈인망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죠. 그때 당시에 세수가 77살 그리고 산문에 든 지 61년 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문도들이 각지에서 이제 상경을 하긴 했는데 다 이제 그 외경들이 달려와서 일주문을 지키고 출입을 통제했어요.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 아프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용성 큰 스님은 그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10가지 유훈을 남긴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용성 대종사의 유훈, 그것을 13옥이라고 하는데요. 10가지 유훈인데 첫 번째, 가야불교 초전 법륜 성지를 잘 가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야불교의 초전 법륜 성지는 어딜까요? 네. 신라 시대 때 오교 구산 선문, 구산 선문 여러분 제가 그때 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꼭 구산 선문 가운데 제8 복림산 선문이 있어요. 그 복림산 선문을 발굴 조사하고 연구해라. 그 성지를 잘 가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고구려 불교 초전 법륜 성지를 잘 가꿔라. 고구려 불교 초전 법륜 성지는 어디입니까? 순도대사와 아도화상이 계시던 성문사와 이불란사입니다. 거길 잘 가꾸라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백제불교 초전 법륜 성지를 잘 가꿔라. 여기는 뜻밖에도 저는 뭐 공주나 부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있는 대성사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라불교 초전 법륜 성지를 잘 가꿔라. 신라불교 초전 법륜 성지는 경북 구미 그 선산 도계면 도계 이리에 있는 아도 모래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라 시대 때 불교가 전래됐을 때 그때 최초로 모래의 집에서 불교를 이렇게 전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제가 삼국불교 할 때 신라불교 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모래의 집, 그 곳이 바로 아도 모래원입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거기를 잘 가꾸라는 얘기를 하셨고 다섯 번째, 신라 고도 성지 남산인 금오산과 진산인 남산을 잘 가꿔라. 여기는 뭐 국가지정문화재가 아주 많은 곳이죠. 네, 경주 남산 아주 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거길 가꾸라고 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호국 호법도량 남산인 금오산 중 고위산 천룡사지를 잘 가꾸어서 수도 발원 교학도량의 언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여력을 몰아서 불타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원과 불타 성도 성지인 인도 보드가야 보리수원과
불타 초전 법륜 성지인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과 불타 장구 주석 성지인 인도 시라바스티 기원정사와 불타 인멸 성지 인도 쿠시나가라 사라수원을 잘 갖고 오라. 되게 어렵죠? 말하자면 쉽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부처님의 탄생지, 부처님의 성도지, 부처님의 설법지, 그리고 부처님의 열반지 이 네 곳을 잘 가꾸란 이야기셨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뭐냐면 불경과 어록을 100만 권이 넘도록 유포해라. 그러니까 한글로 된 불경 번역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100만 권이 넘도록 유포하라고 유훈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8번째는 3기 5개 수계법회를 통해서 수계자가 100만이 넘도록 할 것이며 이 수계자에게 아들이나 내지 손자 때나 또는 증손자 때에 가서라도 한 아들이나 한 손자나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부처님 전에 출가 봉공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해명을 이을 출가자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온 결의 전 인류 만중생과 성불 인연을 지어라. 그러니까 수행 정진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안으로 수행은 비묘 엄밀하게 하고 교화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 하되 악한 이나 선한 이를 가리지 말고 인연 따라서 승려를 만들고 잘난 이나 못난 이를 가리지 말고 인연 따라 신도를 삼아 찬양도 받으면서 비방도 함께 받아 모두 다 수용해서 묘법연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의 수행을 본받아서 성불 인연을 지어나가라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상불경 보살님은 누구예요? 어떤 수행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분을 부처님으로 보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경하는 분이 바로 상불경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상불경 보살님이에요. 상불경 보살님처럼 항상 마음을 하심하고 상대를 부처님처럼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유훈을 들은 제자들은 뜻을 모아서 스승의 대각 사상을 이었고 1969년 서울 종로 봉익동에 재단법인 대각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대각회도 저희 조계종에 또 소속이 되어 있죠. 쇠락한 조선과 일제 강점기라는 절체절명의 세월은 용성 큰 스님을 더욱 강하고 빛나게 했습니다. 모진 역사 가운데서도 스님은 마지막 호흡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선사셨고 율사셨고 대강백이셨고 역경사였고 전법 포교사였고 개혁가로 사셨습니다. 그러한 큰 스님이셨고 큰 선지식이셨죠. 용성 큰 스님은 불교의 목적이 개인의 안심 인명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뇌를 거듭하셨죠. 자신 속에 깃든 대원각성을 깨쳐서 생사구애를 해탈하고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불교의 지향점이고 수행자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용성 큰 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가장 힘들고 엄혹한 시기,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선지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용성 큰 스님은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열반에 드셨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영원히 스님의 위대한 삶을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용성 큰 스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법륜 스님한테 용성 스님 어떻게 되냐면요. 상노 스님이 돼요. 상노 스님. 뭐냐면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이 노스님, 노스님의 은사 스님이 바로 상노 스님이 되는데 법륜 스님의 은사 스님이 도문 스님이시고 도문 스님의 은사 스님이 동헌 스님이시고 동헌 스님의 은사 스님이 용성 스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용성 스님의 제자 가운데 동헌 스님이 있었고 동헌 스님의 제자 가운데 도문 스님이 있었고 도문 스님의 제자 가운데 법륜 스님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 도문 스님과 용성 스님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도문 스님도 지금 도문 큰 스님이십니다. 네, 도문 큰 스님께서는 평생 용성 큰 스님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지 복원도 많이 하고요. 그 유훈 14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 성지를 복원하고 불경, 한글, 역경 등에 매달려 왔습니다. 원래 이 도문 큰 스님의 증조부님하고 용성 큰 스님이 고향 친구였대요. 전라도 만석군 부자였던 도문 스님의 큰 스님의 증조부가 용성 큰 스님의 독립 자금,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을 몰래 대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용성 큰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도문 스님 그때 당시에 7살이었대요. 근데 이 집에 외동아들이었답니다. 외동아들이었는데 용성 큰 스님이 이 아이는 출가시켜서 내 유지를 잇도록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만석군 집에 외동아들이면 출가 안 시키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용성 큰 스님의 뜻을 잊게 했다고 합니다.